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양측 대리인,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결심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약 8시간에 걸친 11번째 변론을 끝으로 73일 만에 종결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선고뿐인데요. 이 탄핵 심판의 향후 전망,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결심 공판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최종 변론 소식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제 최종 변론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양측 이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보다는 이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국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지지층과 또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와 또 송구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양측 대리인단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탄핵 심판 쟁점 중에서 양측이 가장 강하게 강조하려 했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네, 국회 측에서는 이 5가지 쟁점, 이 헌법재판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우리는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라고 재판부가 이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이 5가지의 쟁점을 고루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5가지 쟁점에서 모두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성이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나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대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그런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 질서 유지 차원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에 집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특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70분간의 최후 진술 중에 2가지 쟁점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당일 저녁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은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유독 힘주어 강조한 쟁점, 첫째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하나씩 따져보죠. 일단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다.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대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11차 변론기일 동안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인물 총 4명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당시에 의결종족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싹 다 잡아들여라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 조지호 청장의 수사 단계 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윤 대통령과 6번의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 속에서 조 청장 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제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채택했던 이 조성현 단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 지시는 아니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군 사령관이나 군 관련된 인력에게 직접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무회의의 절타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의 국무회의가 다른 여느 때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당시에 이 비상경 선포에 대해서 찬성을 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찬성한 인원이 없었다라는 이 증언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찬성한 이 국무위원도 있었고 반대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는 이 증언과 굉장히 배치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러한 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 진술 내용이 제9차기일에 있었던 이 국회 측이 국무위원들의 진술 조서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당 조서를 보더라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수사 단계 때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 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이 주장 진술 내용이 좀 배치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현재 판단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절차적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의미 있게 주장한 바는 네. 국무회의의 시간만으로 그 국무회의 요건 효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1분, 5분 이 시간만으로 이제 국무회의 효력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는 1분밖에 국무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만 두고 국무회의 효력을 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가름하겠다고 하면서도 네. 이 두 가지 쟁점만 콕 집어서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가지 쟁점이 이번 헌재 변론기일 때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끌어내라는 지시도요. 그간에 여러 차례 있었던 변론기일의 증인들의 증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국무회의에 과연 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 이 부분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점적인 이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그 많은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력하고자 이 두 가지 쟁점을 특히 집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부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상당한가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의견을 평의 과정을 통해서 나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는 평결 과정, 찬성 반대에 대한 평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결정문이 작성이 되면 이제 선고
선고기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선고기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론이 종결됐지만 따로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이전에 선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판결과 결정문 작성에 어느 정도의 결과에 성숙이 이른 다음에 선고일을 기준으로 2, 3일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좀 통상적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빠르면 한 10일 이내에 어떤 선고기일 지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2, 3일 전에 헌재가 지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3월 7일에서 13일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선례를 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랄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선고까지 이제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도 결국 이 선고까지 한 2주 정도 안팎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3월 7일 날 인용 판결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한다면 5월 7일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가 또 5월 황금 연휴예요. 네. 그것도 좀 고려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중에 소수 의견을 낼 것이냐 아니면 만장일치된 하나의 의견을 낼 것이냐 이걸 두고도 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주거지 인근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그렇죠. 이 재판관들에 대한 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사실 소수 의견을 자신의 이름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이 만장일치를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일각에서 추측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두동강단 이 국론이 좀 더 결합되는 통합되는 이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만장일치된 결론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 결정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고자 좀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헌재를 40여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체제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6명이 합의를 하면 네. 인용이든 결정이든 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실명을 공개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보여지고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굉장히 또 폭력적인,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를 두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소수 의견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 압박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만약에 임명된다면 9번째 재판관이 될 텐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놓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일 나잖아요. 네. 내일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헌재가 결론을 내린다면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될 테고 자 그렇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판 절차 갱신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갱신 과정에서 간이갱신 절차로 갈 가능성 전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갱신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간이한 갱신 절차를 거쳤다라는 부분에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열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막바지 이르렀는데 구태여 이 마은혁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네. 포섭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평의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본인이 나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엔 관여 안 할래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 재판관이 원한다,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머지 8명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일단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